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굉장히 큰데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책 더 찬스를 출간하신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요 이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댓글에도 진짜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 가계부채 진짜 괜찮은 거냐? 예. 이걸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이제 한국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 부채가 많은 건 전 세계적으로도 다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 과연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과거 부채를 보니까 과거에는 그 지역적 문제였거든요. 남미 국가부도 이익이, 뭐 그리스 부도 이익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기업 부채 문제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부채가 급증했거든요. 국제 결제원에서 그 분기별로 부채를 발표하는데요. 뭐 2007년 말에 전 세계 부채가 한 146조였었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까지 통계 발표 보니까 306조란 2배 정도 늘었고요. GDP 대비로도 297%에서 400%에 접근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채 보니까 모든 나라, 모든 경제 주체 부채가 같이 증가했거든요.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현재 이제 금리를 점점 더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다 부채 때문에 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국가 부채가 정말 많고 예. 한국은 가계 부채, 중국은 또 기업 부채, 예. 미국도 뭐 기업 부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이제 주요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이 네 나라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와 예. 이 세 나라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뭐 정부 부채가 많이 들었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들었고 우리는 뭐 가계 부채, 정부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 대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0%가 넘었습니다. 네. 예, 다들 위험한데요. 예, 그런데 저는 미국 경제를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을요. 예, 부채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거품 발생해서 붕괴되고 지금 주식시장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예, 저는 부동산 붕괴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다른 나라보다 특히 미국에서 자산 가격이 거품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부채 위기가든가 뭐 부채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은 걸 2008년에 우리가 한번 목격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세계 경제를 다 흔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예,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에 그게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009년에 전 세계 경제가 1980년 이후로 IMF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0.1%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더라고요. 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3.1% 성장했는데 저는 이번 충격 2008년보다 더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GDP가 세계에서 25%나 차지하고 있고 2008년에는 사실 부동산 가격 거품이 붕괴되면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같이 거품이 지금 뭐 주시장만 먼저 붕괴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저는 부동산 시장 집값도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보다는 더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미국의 이제 문제가 2008년보다 더 심각하다. 이건 예. 정말 예. 걱정되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여파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뭐 실물 시장, 금융 시장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미국에서 그런 위기가 오면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고요. 뭐 우리 수출 중 뭐 중국보다는 낮지만 아직도 미국이 한 15%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뭐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좀 반등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아직도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가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팔면서 우리 주가도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는, 물론 미국 주가만큼 안 떨어지겠지만 뭐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물 금융시장
동시에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잖아요. 예,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는 최근 들어서 이 전 세계하고 완전히 따로 놀고 예, 예.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예. 중국의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중국이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2009년 9%, 2010년 10% 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그때 성장 내용 보니까 투자가 너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예, 네. 그때 당시 GDP에서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세계 평균 22%였는데요. 중국 한때 47%까지 늘어났어요. 그렇게 고성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때 GDP 대비 166%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3분기 보니까 한 155%로 줄어들었던데요. 네. 이 기업 부채가 너무 많다. 이걸 구조조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IMF 경제위기가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그걸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는 사실 IMF 때문에 뭐 빨리 구조조정을 했었죠. 뭐 스스로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이 구조조정이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중국에 물론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해 소비 중심은 성장하겠습니다만 중국 경제도 고성장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잘해야 4 내지 5% 때로는 3%대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저성장 국면이 완전히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위안화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기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최근 그 국제결제은행이 매달 그 실질 실효환율 이렇게 계산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물론 2010년을 100으로 기준했던데요. 위안화 가치가 보니까 세계에서 주요국 통화에서 가장 가대평가됐더라고요. 아, 네. 35%나 가대평가됐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달러도 25%, 그다음에 제일 저평가된 게 일본 엔화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엔화가 39%는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엄청나네요. 중국 위안화가 그렇게 가대평가된 거 보니까 좀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둘 다 달러나 위안화 두 개가 가대평가됐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달러 가치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네. 위안화 가치는 뭐 달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아, 근데 만약에 어쨌든 위안화 가치가 그렇게 과대평가돼 있다 그러면 우리 원화도 항상 위안화랑 같이 다녔는데 우리 원화도 조금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어떻습니까? 예, 원화는 우리 어땠나요? 원화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평가 정도가 낮더라고요. 아. 국제 결제은행 기준인데요. 네. 지난 4월 기준 한 2% 정도요. 근데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국제 결제원에서 실질 실환율 계산할 때 각국의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비중이 32%, 어이구. 미국 비중 14%밖에 안 됩니다. 그럼 중국 위안화만 떨어지면 우리 원화도 흔들린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절대적으로 중국 위안화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의 부채 문제를 좀 점검해 보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궁금해지는데 예. 일본의 정부 부채가 진짜 지금 역대급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 돈으로 이 환산을 해보니까 1경원이더라고요. 예, 1경원.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상기에 일본의 정부 부채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뭐 일본이 뭐 그래도 이거는 뭐 그동안 너무나도 돈을 많이 벌어둔 그런 부국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국가 부채 정도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예, 있고 예. 이번에는 역대급이라 일본도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엇갈리는데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저는 일본이 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동안 일본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0%가 넘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네. 제일 높은 나라죠 선진국 중에서. 네. 그런데 그동안 견뎠던 것은 금리가 0% 있기 때문에 10년 국채에서 0%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90% 이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물가가 지금 그동안 디플레이션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가운데 일본 물가도 한 2% 가깝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일본 정부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금리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0.25%, 0.22% 앞방에서.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억제할 수가 있느냐?
만약 일본 물가가 오르면은 일본 국채 수익률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이 아까 일경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을 때요. 한 1%, 2% 정도만 국채 수익률이 가더라도 공무원 월급을 못 주게 되더라고요. 국가 예산의 대부분 다 빚감대 쓰느라고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빚감대 쓰고 공무원 월급을 못 주게 됩니다. 와. 예,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저는 언제까지 금리를 그렇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금 물가가 떨어지면 문제인데요. 네네. 물가가 2%, 3% 이렇게 유지했을 때 언제까지 국채 금리를 0.22%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시장의 힘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참 일본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일본의 아직도 정치에서는 상황이라고 불리는 게 아베 전 총리더라고요. 예. 근데 아베 전 총리가 야 뭐가 걱정이냐? 우리 국가 부채는 전부 일본은행이 갖고 있어. 절반 가까이 갖고 있던데. 그러니까 뭐 일본은행한테 뭐 굳이 갚아야 돼? 다 우리 거야 다 어차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길래 아 이게 진짜로 일본은행이 갖고 있다고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거냐? 아니면 일본은행이 갖고 있어서 더 문제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저 모니타이제이션 국채 뭐 화폐화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그냥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자 안 받고. 네, 이자 안 받고.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계속 돈은 더 풀리는 건데 네. 이랬을 때 인플레 문제하고 어떻게 그동안 사실 일본이 1995년 이후로 거의 저 일본 명목 GDP를 보니까요. 지금이 1995년 수준이더라고요. 네. 거의 25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정체된 상태죠. 예, 그런데 여기서 물가가 오르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일본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본 정부가 어떻게 중앙은행이 견딜 수 있는지 그거는 저도 참 숙제로 좀 이게 지금까지하고 좀 다른 게 진짜 일본이 그동안은 뭐 30년 동안 디플레 때문에 예. 고민을 했었지 예. 인플레 때문에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 이번에 미국하고 이제 뭐 전 세계가 다 오르니까 특히 예.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던데 예. 지금 2%, 2.1% 예. 나왔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게 일본은 그동안 이렇게 원자재나 이런 게 올라도 자영업자들이 그냥 가격을 못 올리니까 예, 지금 그렇죠. 당장은 예, 이게 물가가 안 올라도 결국은 이게 에너지가 축적되다 보면 예. 튀어 오를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일본. 예. 물가가 그래서 결국 위험하죠. 물가 오르면은 네. 지금 금리를 억제하고 있는데 시장 금리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본 뭐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텐데 일본 정부가 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지 사실 역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질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제일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걸 것 같아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정말 그동안 역사상 진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네. 상태인데 과연 괜찮은지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상당한 수준으로 네. 굉장히 역사상 또 역시 최고치에 가까운 상황이니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괜찮은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앞서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죠.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었는데 그때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07%였거든요. 기업 부채가 많아가지고 기업 은행 빼앗은 구조조정했죠. 근데 그때 구조조정 우리가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거는 기업 부채가 많았지만 가계 부채가 GDP 5% 50%밖에 안 됐었고요. 특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밖에 안 됐거든요. 뭐 정부 부채가 낮으니까 170조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빨리 끝낼 수가 있었죠. 근데 기업 부채가 GDP 대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114%, 97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말씀하셨습니다만 GDP 대비 107%, 뭐 상대적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난 나라가 없죠. 예, 다행히 아직 정부 부채가 좀 낮다고 그럽니다만은 이거 기업 부채가 그렇게 많으니까 기업이 가급적이면 투자할 수도 없고 가계부채가 많다고 뭐 당장 이기는 안 올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게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급증했었거든요.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IMF 구조조정하고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그거를 가계부채를 확 늘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2000년 무렵에 은행 대출 중 기업 비중이 한 73%, 네. 가계 대출 비중이
27% 정도 됐는데요. 2002년, 2030년 오면서 가계 대출 비중이 기업 대출 비중보다 더 늘어나 버려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가계 부실이 시작됐는데 하여튼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가계 부채가 높다고 당장 이기는 오는 건 아닐 텐데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계 원리금과 상환 부담 비율이 거의 40% 가깝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40만 원을 금융회사에 원금 뭐 이자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오르면 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경기만 좋으면 우리가 일해서 월급 더 받고 그걸 갚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가계가 그 부채 부담이 그렇게 높은데 과연 소비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저는 가계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로 낮은데요. 네. 가계가 소비를 앞으로도 더 못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제 성장률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참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1980년대부터 IMF가 세계 경제 성장을 쭉 발표했는데 2009년까지 세계 평균 성장률이 3.4%인데 우리 연평균 7.0% 성장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세계 평균 3.3, 우리 3.0이에요. 아.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지금 낮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선진국보다 우리가 낮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특히 미국보다도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가계 부채가 높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게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래서 가계 부채가 많다고 지금 당장 이기긴 하는데 계속 갈수록 그 저성장이 소비 중심으로 불가피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계 부채는 엄청난 상황에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 급하게 떨어지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변수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한 3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4.1% 나오길래 좀 낮은 편이네 하고 있었는데 벌써 4월 달에 4.8% 예. 나온 걸 보고 야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우리도 미국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도 되고 또 우리나라의 이 물가 상승률에는 이게 집값이 빠질 때는 빠질 이제 때. 아주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예. 않습니까? 전에 어떤 이제 교수님 이제 칼럼을 봤더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에 집값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는 지금 7%가 이미 넘었다고 예. 봐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던데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면 그 다음에 변화는 어떤 변화가 오는 건가요? 그래서 물가가 언제까지 얼마나 오르느냐 그게 문제인데가 하는 총재가 이번에 그 금통이 끝나고 뭐 하반기 초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4.8% 공식적인 물가인데요. 네. 근데 제가 전망하더라도 5월 거 조만간 발표됩니다만 5, 6월은 5%가 넘거든요. 와. 예, 그 이후로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데요. 네. 근데 당장 이거 물가가 오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는 둔화되는데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금리를 인상하면은 예, 제가 뭐 VR 뭐 같은 거를 충격 반응 함수 같은 거 구해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이 소비 투자에 영향을 많이 줘요. 제일 많이 6개월 주더라고요. 두고. 예, 예. 네. 그러면 올 연말 내년 초 올 연말 정도가. 예, 네. 경기가 더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가계 입장에서도 이 부채는 많은데 이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네.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력이 줄어들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우리 경제도 뭐 분기별로는 뭐 1, 2분기 가면은 마이너스 성장도 할 수 있겠구나. 마이너스 성장이요? 예. 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은 굉장히 드문 일이니까 예.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건 가계 소득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됐고 예. 그럼 가계 입장에서는 가계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예. 큰 부담이 되겠는데요. 그 예. 자산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자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08년에 예, 그때 우리나라 은행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를 굉장히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그때 한 은행 그룹에 그 용수 소장을 했는데요. 그 은행도 그 10조 캠페인에 아주 8조를 모았었거든요.
다른 은행도 다 같이 펀드 캠페인을 하죠. 2008년 8월달에 네. 144조를 모았었어요. 네. 근데 주가가 급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하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그 손해난 펀드를 팔아가지고 일부가 생활비를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은 자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뭐 쓸 돈이 없으면은 주식도 팔아야 되고 뭐 부동산도 좀 팔아야 되고 지금 뭐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아까 미국 주식 부동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도 지금 너무 가대평가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자산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값에 과연 어떤 경제 변수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가. 단기적으로 초기에는 주식, 주가가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리, 대출액인데요. 시간이 6개월, 12개월 후에 갈수록 경기가 가장 집값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특히 그 경기 중에서 그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고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가 있는데요. 그게 집값에 가장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런데 그게 2020년 5월에 저점을 치고 올 2월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3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기 수축 국면 초기에 들어선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한 번 꺾이면 72년부터 쭉 보니까요. 평균 19개월 정도 꺾였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가계부채가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전부터도 이렇게 많았는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항상 문제 없이 계속 넘어왔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되겠냐? 이게 지금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언제나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뭐 가계도 높은데요. 지금 부담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거의 40%에 근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는 이보다 훨씬 낮았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고 그거는 결국 일자리가 과거처럼 많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가계 부담이 늘어나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상태니까 결국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네. 그러면 역시 경기 악화고. 근데 최근 들어서 또 특이한 지표 중에 하나가 가계 부채가 항상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가계 부채가 오히려 줄어든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떤 신호냐 이렇게 좀 흥미롭게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1분기 가계 부채가 뭐 처음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저도 네. 뭐 가계 신용이라고 한국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니까 처음으로 줄어들었던데 그거는 첫째는 정책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 가격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뭐 한국의 금융안정 보고서나 뭐 정부 그 보고서를 보면은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어요. 금융 불균형. 네. 이게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자산 가격 특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걸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한국은행에서 불균형이라고 했고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자기들이 그동안 금리 내리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네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금리를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이 사람들 또 그 지금은 그 뭐 수장들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뭐 퍼펙트 스톰이 온다. 네. 뭐 저 해석 코뿔소가 온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대출을 억제했었거든요. 네. 이 억제한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가가 계속 2020년에 엄청 오르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 조정을 보니까요. 돈 빌려서 그동안 투자를 했는데 돈 빌려가지고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니까 그런 투자 수요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가계부채가 좀 줄어든 거는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각 가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아껴 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소극적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군요. 네.
네, 그래서 일본이 보니까요. 장기 저성장면 저금리 시대 들어서면서 모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수축사에 접어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야, 뭐 은행에다 돈 맡겨도 금리 별로 안 주지.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 다 안 좋으니까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뭐 임금 소득 그다음에 뭐 자산 소득 안 늘어나니까요. 야, 이제 아끼고 살 수밖에 없구나. 네. 수축사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일본 소비가 안 되면서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회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서서히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끼고 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사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보면은 네. 뭐 지금 주가 떨어졌다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아직도 바닥은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하락 국면이. 네.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도 좀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